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의 구급공무원 기출문제 풀이 합격을 부탁해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인사행정론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를 짓고 이제 이 시간부터 재무행정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무행정론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조직이론이나 인사행정론에 비해서 이론적인 설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법령과 관련된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법령에 대한 이해가 조금 많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각이 딱 잡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수월한 그러한 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막연하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내용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조직이론과 인사행정론보다 훨씬 더 가볍게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212번 문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21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편성 심의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내용이죠. 실제적으로 그 계획이 되었던 내용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도 생각해서 1번 보시죠.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산을 이제 배정하고 이제 집행 권한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넘긴 다음에 우리 나 이거 넘겼어요? 라고 감사원에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1번 얘기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그랬는데 반기별 예산 배정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분기별로 배정을 합니다. 따라서 반기별 예산 배정 계획이 아니라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을 해서 국회 심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배정한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3번.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었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 집행의 권한을 넘기는 것을 예산 배정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예산 재배정은 뭐예요? 그 중앙관서의 장이 그 관서의 재무 담당관에게 예산 집행 권한을 다시 넘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산 재배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재배정이 아니라 예산 배정이라고 해야지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 집행 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매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집행 지침을 준다? 예산 집행은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2월 말까지 준다? 이건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지침,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것은 매년 3월 말까지 예산 편성 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주죠. 그 차년도,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편성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게 이제 매년 3월 말까지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1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이 맞는 이야기죠. 1번이 정답이 되는 내용이고 2, 3, 4번은 각각 다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 뭐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지만 편성이나 또 심의나 의결 그리고 결산에 이르는 모든 예산 과정들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느냐, 또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뭐 기한들이 나와 있다면 그 기한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각각의 과정들이 전부 다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1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예산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예산 제도들이 쭉 나와 있죠? 1번부터 봅니다. 품목별 예산 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그랬는데 이 품목별 예산 제도는 정해져 있는 예산액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일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것까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한 정보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인 연계도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내용들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1번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1번이 바로 틀린 얘기네요. 자, 다음 2번.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정한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성과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계획예산 제도는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이게 이제 계획예산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얼마만큼 자원 배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4번. 연기준 예산 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 단위 설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등이 필요하다. 왜? 그 사업에 대한 중요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의사결정 단위가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 3, 4번의 내용들은 전부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문제인 예산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예산 제도 이 두 가지는 재무행정론에서 핵심적으로 좀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가장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 과정, 그 다음에 예산 제도 이것만 분명하게 알아두셔도 재무행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뭐 반수 이상들은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2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214번 문제는 시험을 봤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좀 당혹스러웠던 문제라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문제 볼게요. 세계 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이 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가 월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세입세출을 이제 계산한 거죠. 세입세출을 계산한 상황에서 이제 남은 돈, 잉여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세계 잉여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결산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쓰고 남은 돈이 생긴 거야.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는데, 자, 기억. 일반 회계, 특별 회계가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그랬는데 이 결산을 하는 과정은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된 예산이 확정이 된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결산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기금은 심의 대상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제외된다는 얘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이야기다.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는 1번과 3번 중에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니은.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이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랬는데 쓰고 남은 돈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돈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빌린 상황이라고 그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쓰고 남은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자 국채 발행 규모하고 반드시 부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다는 거죠. 쓰고 남은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국채 발행 규모를 반드시 계상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부의 관계에 있지는 않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또 그래서 이 세계 잉여금이 있다라고 하는 남았다라고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재정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도 못합니다. 재정 건전성 파악을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 3번 중에 1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제 결판이 났죠. 그 다음 디귿.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 잉여금은 전액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이 세계 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들도 국가재정법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가 경정 예산에 또 들어갑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지방교부세에 편입을 하고 그리고도 이제 일정 부분을 지방교부세에 편입을 하고 그리고도 남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적 자금을 상환하고 그리고도 남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가 채무를 상환하고 그리고 또 남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때 추가 경정 예산에 편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애초부터 그냥 전부 다 추가 경정 예산에다 넣는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14번의 정답은 기억 하나 옳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구급에서 그렇게 막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부분들은 사실 아니었어요. 7급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난이도라든지 또 이제 변별력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7급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 이제 최근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정도의 내용들을 조금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뭐 반드시 막 알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듣기만 했어도 지금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이 세계 잉여금과 관련된 내용들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같이 푸는 것만으로 풀어서 이해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해는 충분하게 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1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A 예산 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는 예산 제도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예산 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이 뭔지를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예산 제도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 보시죠. A 예산 제도는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에 의해 국방부에 처음 도입되었고 국방부의 성공적인 예산 개혁에 공감한 존슨 대통령이 1965년에 전 연방정부에 도입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국방 예산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던 이 예산 제도는 뭐가 있었어요? 바로 이제 계획 예산 제도가 있었죠. PPBS, 계획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계획 예산 제도가 강조하는 기능이 뭐냐? 요거를 이제 물어본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1번, 통제. 통제는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입니다. 1번은 이제 아닌 게 되겠죠. 다음 2번 관리. 관리는 성과주의 예산에서 강조하는 기능입니다. 역시 이제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 3번 기획. 이 기획이 이제 계획 예산 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3번이 여기서는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감축은 연기준 예산에서 강조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1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겠어요. 단순하게 이 설명한 예산 제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 예산 제도가 강조하는 기능이 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조금은 좀 심층적으로 내려간 그러한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하지만은 않은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풀어 나가시려고 한다면은 조금은 좀 이해도가 좀 높은 그러한 학습이 좀 필요하다. 단순하게 막 암기해가지고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릴게요. 그 점들 생각하시면서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1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조세 지출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조세 지출 예산 제도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조세 지출의 개념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게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비과세나 그 다음에 세금 감면과 같은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조세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낼 때
좀 덜 내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덜 내는 만큼을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이제 조세 지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세 지출에 대한 계획,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세 지출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 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예산 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 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 지출의 성격을 띈다. 간접 지출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도 맞는 이야기죠. 다음 3번.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조세 지출의 이 별칭이야.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3번도 맞는 이야기죠. 자, 그럼 4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요.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 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아까 말씀드렸죠. 조세 지출은 비과세와 세금 감면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216번의 정답은 4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조세 지출 예산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 자체를, 조세 지출의 개념을 좀 분명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지 이제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17번 문제 살펴볼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보기 1번부터 보죠. 정부는 필요한 경우 회계기금 간 여유 재원의 전입 전출을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제외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의 이제 노후 생활이나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은퇴 이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 제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입 전출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다.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외국 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외국 차관을 도입해서 전대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전대. 돈을 빌려주는 건데 나한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 돈을 꾸어와가지고 그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돈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예산 총계는 바뀌지 않을 텐데, 외부에서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된다. 2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3번.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용 목적이 특정화되지 않은, 만약을 몰라서 이제 쉽게 말해서 책정해 놓은 그런 비용인데, 이건 인건비는 따로 딱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 책정을 위해 가지고 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있죠.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4번. 정부는 대통령이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한은 국가재정법상의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50일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17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방행정론이란다. 재무행정론과 관련된 내용들은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어떠한 내용들이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법령의 내용을 찾아보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자, 이제 21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머스그레이브가 제시한 재정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야 할 원칙, 뭘 추구해야 하느냐, 재정이라고 하는 게 뭘 추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머스그레이브가 강조한 내용은 이제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자원 배분의 공평성, 두 번째는 소득 분배의 공평성, 세 번째는 경제 안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자원 배분 기능, 2번의 소득 분배의 공평화 기능, 3번의 경제 안정 기능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행정 관리적 기능이라는 말은 없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21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머스그레이브가 제시한 재정의 기본 원칙이 자원 배분, 소득 분배 공평화, 경제 안정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이제 21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제도 중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기 내용 볼게요. 기획, 사업 구조화, 예산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 제도로. 자, 이것만 봐도 일단은 지금 답이 나와야 된다, 그치? 요것만 봐도 이제 답이 딱 보여야 돼요. 시간적으로 장기적 사업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 목표 달성 차원에서 성과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지나친 집권화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랬습니다. 일단 지금 첫 번째 문장. 기획, 사업 구조화, 예산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 제도이다. 영어 단어의 앞자를 전부 다 따면 PPBS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계획 예산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거는 뭐 성과 예산제도, 목표관리 예산제도, 연기준 예산제도 찾아볼 것도 없어. 계획 예산제도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제 제시문이 나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도 뭐 몇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의 답을 알 수 있는 어떤 힌트나 이런 것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확실하게 정답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거리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좀 답답하다, 읽기 귀찮다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읽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그 핵심적으로 그 정답이 될 수 있는 어떤 키는 그 제시문의 제일 첫머리나 제일 끝머리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내용들을 좀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2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공공재원이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1번 보시죠.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 이거 같은 경우에 세금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 이제 막상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을 꺼낸 게 아니기 때문에 공짜로 얻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필요 없이 많이 사용하고 또 함부로 사용해서 좀 망가뜨리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서비스의 수요를 알기 좀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정부로 하여금 과다 공급이나 또 과소 공급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다음 2번. 수익자 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수익자 부담금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과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거둔 세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저처럼 이제 산은 보라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산을 안 타는 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나는 산을 한 번도 안 타는데 왜 그 산 관리를 하는데 내가 낸 세금을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국립공원 입장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아서 그 입장료로 그 국립공원 관리를 하게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수익자 부담금의 대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국공채는 사회 간접 자본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그랬는데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은 뭐 20년, 30년, 40년 계속 누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세대들은 건립할 때, 그 시설을 구축할 때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편익만 누리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구축 당시에 세금을 냈던 사람들과의 어떤 세대 간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보통 이제 사회 간접 자본 시설들은 구축을 할 때 이제 국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구축을 하죠. 그래서 그 채권 매입을 이제 후세대들에게도 시킴으로써 조세에 대한 세대 간의 이제 형평성을 좀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대가 그 구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국공채를 발행하는 것은 세대 간의 형평성을 오히려 증진시키는 내용이지 훼손시키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3번은 틀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 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납세자로서의 국민의 어떤 당연한 권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4번의 내용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2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공재원의 종류에는 이제 조세도 있고 세외 수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한 개념들도 같이 우리가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응용할 수 있는 개념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2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품목별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아까도 뭐 품목별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 있었죠. 뭐 통제 기능을 강조한다. 지출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는데 1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데 용이하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지금 통제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죠? 지출을 통제하고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품목별 예산 제도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이 맞는 이야기 같아요. 자, 그럼 2, 3, 4번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요거는 앞에 문제에서도 봤었죠. 계획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3번,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 재원을 배분한다.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이거는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와 비슷하다. MBO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는 연기준 예산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221번에서는 지금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품목별 예산 제도는 정해져 있는 대로 썼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다.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두시고 내용을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강조를 드릴게요. 자, 이제 222번 문제 살펴볼게요. 2가 3개 있는 222번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죠. 예산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또 지금 예산 집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1번 보기부터 볼게요.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죠. 다음 2번.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예산의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정 과목 간의 융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행정 과목 간의 융통인 이 전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돼요. 네, 별도로 국회 승인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뭐예요? 이용이 국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전용 같은 경우에는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이기도 하지만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3번.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요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맞는 얘기고. 4번. 사고 2월은 집행 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2월된 경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2월의 종류에는 명시 2월과 사고 2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운데서 이제 사고 2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도치 않게 예상하지 못했던 불용이나 미집행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돈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회계연도로 쓸 돈을 쓰지 않아서 이제 다음 회계연도로 집행을 미루게 되는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사고 2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 승인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222번에는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전용과 이용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용이 입법 과목 간의 융통, 전용이 행정 과목 간의 융통. 요거 매칭이 좀 어렵다, 잘 안 된다 생각하시면 자음끼리 모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용, 입법 과목, 전용, 행정 과목. 이응끼리 묶어놓으면 나머지 묶어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2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재정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볼게요.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통합재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입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을 가지고서는 이제 정부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전부 다 포함한 전체의 재정을 우리가 가리켜서 통합재정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79년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이게 확실하게 답이죠. 그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번.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포함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포함이 안 될 리가 없죠. 지방자치단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2번 틀린 내용이고. 3번.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 거래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이 통합재정은요, 세입과 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인식한다 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죠. 순계 개념으로 인식한다는 거는 이제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내부 거래를 제외한 순수하게 밖에서 들어온 돈, 밖으로 나간 돈, 이걸 이제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순계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 거래를 포함하는 개념은 이제 총계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통합재정은 이 세입과 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부 거래를 포함하지 않아요. 내부 거래를 제외한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 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세입과 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으니 여기서는 따질 것도 없이 1번이 정답이라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통합재정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예산을 위한 여러 가지 재정 정책들이 있었어요. 우리 그 기본 내용 다룰 때도
예산에 대한 재정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 재정 정책들이 어떠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2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예산 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들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도 이제 예산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옳은 것을 찾아보래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예산 과정은 예산 편성, 예산 집행, 예산 심의, 예산 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거 조금 이상하죠. 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서 의결하고 그리고 나서 집행하고 결산을 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 여기서는 집행을 하고 나서 심의하는 거라고 얘기했으니 이게 지금 바뀌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2번.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 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라고 하는 건 예산의 원칙을 이제 좀 벗어나서 예산의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는 이러한 제도들을 신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비나 총액 계상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신축성 확보의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예산 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아껴진 예산들은요.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성과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건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 3번 얘기는 틀린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4번.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그랬는데 총액 한도를 지정하는 게 각 행정부처에 있다라고 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 기능이 미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 총액 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 통제 기능은 미약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24번에 정답,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면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예외의 사항들, 그러니까 전통적 예산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각각의 원칙별로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22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문제는 사실 9급에서 다루는 거는 조금 약간 벅찬 내용이기도 해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7급에서 조금 다뤄지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변별력을 위해서 이제 9급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내용들만 살펴봐도 이제 문제는 풀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보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1번,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그랬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도입이 된 것은 1999년부터예요. 2013년 얼마 전이잖아요. 네, 한참 된 제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2번, 신규 사업 중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랬는데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이 아니라 500억 원 이상이고 그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국비 지원액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 이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국비 지원액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번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죠. 다음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그랬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 2, 3번이 지금 다 틀렸네요. 4번이 맞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죠. 조사 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랬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정책적 타당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측면의 타당성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의 적정 여부 요걸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25번에서 옳은 내용들은 옳은 내용은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일단 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국비의 지원이 정말 의미가 있느냐 요거를 이제 따져보기 위해서 이제 실시가 되는 그런 조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함부로 이제 방만하게 이제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예, 그렇기 위해서 이제 큰 돈을 좀 제대로 쓰자, 헛돈 쓰지 않도록 미리 이제 좀 조사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풀어야 할 내용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합격을 부탁해 15번째 시간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뭐 내용들 정리가 잘 되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내용들 살펴보시는 것,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녹록한 일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한 번이라도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돌아보는 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출문제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돌아요. 계속 뭐 강조드리지만 서울시에서 나왔던 문제가 지방직에 나오고 국가직에 나오고 뭐 국가직에 나왔던 문제가 공무원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군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국가직 지방직 문제 뭐 안 보는 것도 이상하고 또 반대로 뭐 국가직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군무원 시험 문제 안 보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약간 조금 그래요. 좀 이렇게 맞는 얘기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내용들을 보고 그 내용을 그대로 막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 내용들이 어떠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가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정리하고 이해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시라는 점 계속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합격을 부탁해 15번째 시간 모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서 재무행정론에 대한 내용들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